예, 그럼 계속해서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 법률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관습형법, 관습법,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까 우리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를 공부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종이에 쓰여 있는 법률에 의한다는 것이고, 관습법에 의해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이러한 것들은 범죄다라고 규정해놓고 국민들이 그런 범죄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것인데, 그런 법률이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이 동네에서는 이런 행위들은 범죄다라고 파악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 금지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관습법에 의해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습법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행위자한테 유리하면 어떡하다? 그때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 금지 원칙은 행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법성 조각 사유 라든가 책임 조각 사유 중에 법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 지역에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관습법이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동원돼서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동원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수리방해죄인데, 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방해하면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농경사회에서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리권에 관련된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법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해해 두시고, 이 법률주의 관습법 금지 원칙에는 이 관습법은 금지시킨다는 것 이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지 법률이 아닌 그 하위 내용인, 즉 우리가 법률이 있으면 법률 밑에 명령, 규칙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를 처벌하려면 이 법률에 무엇이 범죄이고 형벌이 다 있어야지 명령이나 규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률의 내용을 비워놓고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는 경우,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법률의 내용을 형식만 남겨놓고 실질적 내용은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명령이나 규칙을 변경해가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 위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포괄적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 현상을 법률로 다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대략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률주의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있지만은 명령 규칙에 의해서는 못한다, 원칙적으로. 그걸 포괄적 위임은 금지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위임이 아닌 법률의 개괄적 내용들은 다 정해놓고 세부적 사항들만 명령 규칙으로 위임하는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판사는 안 했지만 위임과 관련돼 가지고는 포괄적 위임 금지, 개별적 위임 허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률주의 내용은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소급표 금지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여기는 세 가지 있죠. 즉, 우리가 범죄를 소급해서 처벌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형벌도 소급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완 처분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보완 처분을 과연 소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절차법에도, 즉 형사소송법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례의 변경, 판례의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도 과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하는 논점이 나오는데, 먼저 보완 처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먼저 형법의 개념을 공부할 때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 처분이라 했습니다.
형벌과 보완처분을 형사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벌이나 보완처분은 행위자 입장에서는 다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형벌은 소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보완처분도 당연히 소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은 그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소급하면 안 되는 거는 범죄와 형벌은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완처분은 소급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독일은 두고 있습니다. 즉 보완처분과 관련돼가지고 보완처분은 재판할 당시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소급해서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보완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독일 형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자체에. 근데 우리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보완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해석론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처분 관련돼 가지고 보완처분은 우리가 다수설의 입장, 우리 다수설의 입장은 보완처분은 소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역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즉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는 원칙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판례 입장은 다릅니다. 판례 입장은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보완처분 자체가 보완처분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발생한 장래 범죄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거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행위들은 다 과거에 했던 행위라는 겁니다. 과거의 행위로부터 지금 판단했을 때 장래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질상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형법의 기본 입장이다.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뭐라 그러냐? 판례는 소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소급해도 된다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처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수설은 소급하면 안 된다. 형벌과 똑같이 이것도 행위자한테 불리한 형사 제재이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소급하면 안 된다고 보는 반면에 판례는 보완처분의 성질상 소급할 수 있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에 지금 대부분의 판례들은 보완처분은 소급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몇 가지 판례들 두 가지 판례 정도가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두 가지 판례 정도는 소급하면 안 된다. 보완처분을 할지라도 소급하는 경우는 소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들이 두 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절차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소급표 금지 원칙은 당연히 실체법에만 적용되는 것 같으면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판례 다수설 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즉 소급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까요? 원칙적으로는 소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급하면 안 된다. 소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다수설이 바라보는 원칙은 뭐냐? 다수설이 바라보는 원칙은 일반적인 이론에 의한 겁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에만 적용되지 형사소송법에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도 된다. 즉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하면 안 된다는 것은 비록 절차법의 규정이지만 행위자한테 불리한 규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친고죄였던 것을 갑자기 비친고죄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행위자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규정을 예외로 두고 원칙적으로는 소급해도 되지만 그런 행위자한테 불리한 몇 가지 규정은 소급하면 안 된다 보는 것이 이제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뭐냐? 판례는 그냥 이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급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논점 하나가 이제 판례의 변경입니다. 즉 판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행위들은 판례에 의하면 처벌되는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과거에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에 와서 나한테 적용될 때 갑자기 그 판례를 변경해서 지금부터 처벌하자
했을 때 그런 판례의 변경이 과연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판례 변경도 기본적으로 다수의 입장은 판례가 변경됐을 때 행위자한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소급하면 안 된다.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 입장은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다. 우리 법에는 실정법만 법률이고 실정법만 법원이기 때문에 판례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해도 된다. 그러므로 판례 입장에서는 소급해도 된다.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처벌하지 않던 행위들을 갑자기 내가 재판받는 이번에 와가지고 판례를 변경해서 처벌하겠다 하더라도 실무적인 판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된 쟁점들은 이렇게 보완 처분의 논점, 절차법의 논점, 판례 변경의 논점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들이 조금 대립을 합니다. 특히 보완 처분과 관련돼 가지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소급하면 안 된다는 다수설의 입장에 비해서 판례는 소급해도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 두시고, 요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판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찾아가지고 요 두 개가 무엇이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요 정도의 내용이 있다. 그럼 이해하면 되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유추 적용 금지 원칙을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서 중에 아니면 일반 뭐 책 중에 보면 이걸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면은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이라는 걸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추해석이란 말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이란 말이 더 정확한 거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결국 유추적용 금지 원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즉 A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몰 a라는 형벌로 처벌을 해야 돼요. B에 대해서는 스몰 b라는 형벌로 처벌을 합니다. C에 대해서는 스몰 c로 처벌을 해요. 이게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쪽이 범죄고 이게 범죄고 이것이 형벌입니다. 자,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가 발생했다. 즉 A 다시라는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그냥 스몰 a 다시라는 형벌 정도로 처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즉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를 비슷하게 적용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추적용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적용 금지 원칙을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이 바로 처벌되는 거고, A-라고 하는 대문자 A-가 실제로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지만 이거를 유추적용해가지고 스몰 A-로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유추적용인데, 이런 거는 금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유추적용 금지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은 유추적용은 당연히 금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논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연 확장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물리 해석, 법전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목적론적 해석이라 가지고 목적에 의해서 그 내용을 확장해서 해석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확장 해석은 유추적용과 다른 거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확장 해석 관련된 쉽게 보면은 우리 판례 입장, 그러니까 확장 해석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 입장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허용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A라는 문헌이 있어요. 즉 A라는 의미는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A라는 의미는 이 실선 정도의 의미인데, A의 의미를 확장하면은 이 정도까지 확장이 돼요. 점선까지 확장됐을 때
어떤 행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 땐 이거를 확장 해석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행위가 여기 바깥에 있다. 점선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 행위는 확장 해석을 넘어서는 유추적용으로 처벌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그걸 판례는 뭐라 그러냐? 판례는 이 A라는 문헌에 가능한 해석 범위 내, 이 실선에 대해서 점선이 확장했을 때 해석 가능한 범위 내라고 보고, 이 확장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은 확장 해석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확장 가능한 범위 바깥에 있으면은 처벌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처벌하는 건 유추 적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건 금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자, 판례 입장은 명확하죠. 문헌에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는 쉽게 구별이 돼요. 근데 실제에서 이게 쉽게 구별이 될까요? 이걸 명확하게 이 A라는 문헌의 의미를 이 점선까지 확장했을 때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될까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확장 해석은 허용되고 유추 적용은 당연히 금지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례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은 유추 적용과 즉 확장 해석은 구별이 불가능하다. 양자를 구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다수의 비판 견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뭐냐? 독일 같은 경우는 유추 적용도 당연히 안 된다. 확장 해석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확장 해석과 유추 적용은 용어적 의미로 볼 때는 구별할 수 있겠지만은 실무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다. 실제 사례에서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면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 가지고 독일은 확장 해석도 금지되고 유추 적용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례가 확장 해석만큼은 문헌에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추 적용 금지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요 정도의 내용이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명확성의 원칙인데, 명확성의 원칙은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는 불명확한 것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 명확성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확성은 결국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거예요.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범죄는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으로 봤는데, 실질적 범죄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범죄 개념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형식적 범죄 개념을 사용했는데 명확하지 않을 게 있을까? 즉, 범죄,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성요건이라고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 중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할 때 사람은 누구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쉽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즉,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일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죠. 공무원법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법을 살펴봐야 되고, 음란한 문서인지 아닌지, 그거는 음란한 문서인지 아닌지를 사회 규범으로 파악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겠냐, 한눈에 못 알아보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범죄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때는 형식적 범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를 법에다 규정해 놓으면은, 그 규정할 때는 사회 현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다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규범적 구성요건이라는 거, 다른 규범을 참조해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규범적 구성요건이라는 것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형벌 관련된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우량법 329조에는 절도를 범한 경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법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그럼 몇 년일까요, 징역이? 그렇게 형벌이 불명확하도 되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명확성이 직결한 돼 가지고 형벌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형벌 관련돼 가지고 절대적 부정기형이란 것과 상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절대적 부정기형, 이 부정기형이라는 건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형벌을 부정기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정해지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지잖아요. 즉 뭐냐,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인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시작과 끝이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 절대적 부정기형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부정기형 중에서 그 사람한테 적용해야 될 형벌을 딱 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상한과 하한만 두고 그 상한과 하한 내에서는 집행에 따라 가지고 빨리 하한이 지나면 나올 수도 있는 형벌, 그런 것들 우리가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하죠. 즉 상대적 부정기형을 한다 가지고, 이 상대적이란 말은 뭐냐, 이거는 허용돼요. 이건 허용되는데 상대적이란 말은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는 거예요. 자, 갑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상한 6년 이상, 6년 이하, 하한은 뭐 2년 이상의 형벌을 취한다는 겁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자는 뭐예요? 그 행위자는 범죄 행위, 절도 행위를 했는데 형벌을 받음에 있어서, 징역을 받으면 교도소에서 어떻게 되냐? 최하 2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보다 6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얘가 반성을 빨리 하고 회오 반성을 잘해가지고 재사회화가 잘 되면 2년 만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오 반성이 안 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걔는 6년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죠.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두는 이런 상대적 부정경은 허용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형법상 소년법에, 우리 형법은 아니지만 우리 소년법에는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대적 부정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 허용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명확성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 구속권의 명확성 원칙은 거의 논란이 없고, 형벌의 명확성 관련돼 가지고 절대적 부정경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경은 우리 소년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경, 즉 상한과 하한이 구별이 있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대적 부정경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확성의 원칙과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죄형법정주에 관련돼 가지고 앞에서 봤지만은 여기까지가 바로 현대적 전개 전에 나왔던 죄형법정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적정성의 원칙은 뭐냐? 적정성의 원칙은 이런 거죠. 적정한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적정한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겁니다. 즉 그 법률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와 형벌이 좀 더 적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각 교과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있지만 적정성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비례성의 원칙이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그 다음에 뭐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비례성의 원칙이 바로 적정성의 원칙의 한 내용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시험에는 아까 말한 이런 유의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적정성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단지 판례들이 요즘 들어 적정성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 형벌이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했다, 아니면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정성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판례 정도만 한두 번 봐두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죄형법정주의 기본 내용들은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형법의 기초론 중에서 지금 이제 의, 그다음에 죄형법정주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바로 적용 범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적용 범위를 들어가면 또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형법의 이론 부분부터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이론은 크게 범죄 이론과 그 다음에 형벌 이론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형법을 뭐라 했어요? 앞서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 처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과 같이 형법 이론도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범죄 이론 관련돼 가지고 범죄 이론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다고 봐요. 즉 범죄란 것이 무엇이냐, 범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범죄로 보자 하는 것이 객관주의고, 주관주의는 어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들, 주관적인 것들을 범죄 핵심 요소로 보자 하는 것이 주관주의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세요. 교과서에 객관주의의 내용, 주관주의의 내용, 그 다음에 객관주의는 이제 뭐 인간상을 보는데 도의적 인간을 갖다가 그 도의적 인간상을 기본 인간상으로 삼고, 주관주의는 뭐 그 사회적 인간상을 기본 개념 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볼 때 객관주의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고 범죄로 보자 하는 것이고, 주관주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범죄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자는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법을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면은, 아, 객관주의에 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주관주의에 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객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근대학파, 그다음에 고전학파, 그다음에 주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근대학파,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대립도 나중에 형법을 한 번에 다 보고 나면 이해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어려운 것을 갖다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범죄 이론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대립이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건 이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대립은 형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대립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를 얘기하면서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는 불법의 영역, 즉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영역에서만 대립한다고 했는데 책임론에서는 대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책임론에서도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계속 대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형법 처음부터 저 뒤 끝까지 대립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범죄 이론에 대해서 이해해 두시고, 자, 형벌 이론은 뭐냐? 형벌 이론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놓고 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되어 나온 것이 첫 번째가 응보형주의예요. 즉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하는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 범죄자가 사회에 이만큼의 해악을 줬다. 그럼 우리 사회도 저 범죄한테 이만큼의 해악을 돌려줘야 된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응보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부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보면, 오로지 응보만이 사회에 해악을 준 고통만큼 돌려준다는 응보만이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응보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응보형주의는 문제가 뭐냐? 응보형주의의 문제는 저 범죄자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을 때 만약에 이 해악이 5단이다, 아니면 10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형벌을 5단위 형벌을 주거나 10단위 형벌을 주면 돼요. 교과서에 나온 거,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건 쉽죠. 그러나 과연 저 범죄자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5단위인지 3단인지 10단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보형주의는 또 기독교적 사상과 맞물려 있는데, 과거에 응보형주의와 관련돼가지고 나온 기독교 사상은, 자, 하나님한테 속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자기 스스로 빨간 피를 보이면서 속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빨간 피를 보이게끔 속죄한다.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누군가가 자해를 시켜주는 거죠. 즉, 그 고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나쁜 의미의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속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도 내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면서 응보형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오게 됩니다. 즉,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다른 데서 찾자 해가지고 응보형주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목적형주의입니다. 즉, 목적을 다른 데 찾자는 겁니다. 근데 목적형주의는 다시 우리가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발전하게 돼요. 즉 응보형주의에서 목격청주의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온 것은 뭐다? 응보형주의에서 일반 예방주의로 변한 겁니다. 일반 예방주의는 뭐냐?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부과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데 그 다른 것은 뭐냐? 일반인에 대한 위하라는 겁니다. 즉 일반인에 대한 위하라고 하는 멋진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겁을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그 범죄자한테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이 볼 때는 야 저렇게 범죄를 하면 국가로부터 처벌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다. 즉 이 범죄자한테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한테 겁을 줘가지고 일반인들이 범죄를 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자, 근데 일반인에 대한 위하, 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일반인들이 겁을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 범죄자가 요만한 범죄행위를 근데 형벌은 이따만한 형벌을 부여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와 엄청 겁난다. 그럼 저 행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범죄행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예방주의에서 변해온 게 다시 특별 예방주의로 변한 겁니다. 특별 예방주의는 일반인의 위하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한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형벌은 이 특별 예방주의에서는 범죄자를 일종의 아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죠.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범죄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서 치료한다. 즉 재사회화 시킨다고 하는 입장이 바로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그 특별 예방주의에서 형벌은 뭐냐? 재사회화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근데 이 특별 예방주의의 문제는 뭐냐? 아주 강력한 범죄자가 있어요. 뭐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재사회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재사회가 빨리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양보다 굉장히 작은 형벌을 받고도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응보형주의, 일반 예방주의, 특별 예방주의는 각각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어떤 것이 타당하냐 했을 때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들은 응보형주의, 일반 예방주의, 특별 예방주의, 다시 응보형주의로 순환되는 이런 세 가지의 형벌 이론은 각각의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모두 다 사용될 수밖에 없다 봅니다. 특히나 일반 예방주의는 어느 부분에서 입법을 할 땐 일반 예방주의에 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는 응보형주의에 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할 때는 특별 예방주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결국 순환하는 것이다. 형벌 이론은 이런 것이 형벌 이론이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봐가지고 우리가 형법 이론, 범죄 이론, 형벌 이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이해하지 말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들을 정리하면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